자본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으로 버는 임금 증가율을 장기적으로 앞서왔다는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하는 것보다 돈으로 돈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체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자산시장 구조와 정책 정치 환경 그리고 개인의 투자 접근 방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승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와 개인이 어떻게 자본 수익률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동시에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보유 격차다. 순자산이 높은 계층일수록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 보유액이 크고 반대로 하위 계층은 투자금 자체가 작아 상승장에서 얻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같은 시장이 10% 올라도 1억 원을 투자한 사람과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상승장이 이어질수록 불평등이 완화되기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단순히 투자 인구가 늘었다는 숫자만으로는 분배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 격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된다. 이 논의를 밀어올린 배경에는 자본 수익률이 성장률을 웃돈다는 고전적 관찰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성장률보다 자본이 불어나는 속도 자본 수익률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일부에서는 자본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과세 강화 또는 재분배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정치적 제도적 제약으로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그러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모두가 자본가 가 되는 길을 넓히는 것이라는 접근이 힘을 얻는다. 핵심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돈으로도 분할 참여가 가능한 금융시장에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다만 주가가 올랐으니 지금 들어가도 되나 같은 질문 방식은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과거의 상승 하락만을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면 투자 판단의 초점이 미래에서 이미 일어난 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는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수요 공급, 미래의 정책과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데 더 오르냐보다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 수 있냐가 더 정확한 질문이 된다. 이 관점에서 최근 시장 분석의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는 단순한 원칙이다. 기업가치 PER, PBR 등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기 중기 가격 형성은 결국 누가 사고 수요, 누가 파는지 공급의 힘겨루기에서 결정된다. 한국 증시에서 이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주체로는 외국인 수요가 자주 거론된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자금의 관점에서 아직 이머징 성격을 갖는 만큼 외국인의 위험 선호 변화가 지수에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언제 한국 주식을 사는가? 시장에서는 정치제도 안정성을 첫 번째 필터로 본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선택 가능한 이머징 시장이 많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거나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는 국가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법제도 정책이 급변하거나 사회 갈등이 격화되면 자금은 더 안정적인 시장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정치적 혼란이 진정되고 제도 개선이 가시화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특히 기업지 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제도 정비, 주주가치 제고 정책 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장 신뢰를 가늠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여기에 2026년 전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축은 미국 금리 경로다. 전 세계 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가 달러 유동성과 미국 기준금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에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금리가 급격히 내리려면 대체로 위기나 충격이 동반된다는 경험치기다. 과거 급격한 인하 국면은 대개 금융위기법을 붕괴 팬데믹 같은 이벤트가 있었다. 따라서 위기가 없는 환경에서는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로가 더 현실적일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완만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이전만큼 자동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수 있다.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 성장주가 유리하다는 단순 공식이 약해지고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섹터를 재탐색한다. 이때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 모멘텀이 있으며 정책 신뢰가 회복되는 시장이 재평가될 여지가 커진다. 한국 증시는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후보군으로 자주 호명된다.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뒤에도 지수 레벨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동시에 늘면 가격 상승은 제한된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주가 상승 국면에서 거래 대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관심이 줄었다기보다 보유자가 쉽게 팔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과거에는 조금만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을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로 보기 시작하면 매도 강도는 약해진다. 외국인 수요가 늘고 국내 보유자가 덜 파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가격은 같은 재료에도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은 ETF를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다. 지수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 ETF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산업 테마 ETF는 목적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특정 섹터의 전망에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핵심 대장주 직접 투자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대로 섹터 ETF는 학습 도구로서 가치가 크다. ETF 구성 종목을 보면 그 섹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대표 기업과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ETF는 만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담기 어려운 바스켓에 접근하는 도구라는 정의가 더 정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낮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ETF로 자금이 꾸준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가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품군 역시 대부분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등 국내 대표 대형주 200개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한국 경제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 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상품은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 세계 최상위 기업 500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ETF가 안정적인 이유는 구조에 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편입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자동으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시장이 스스로 기업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달러 자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기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ETF 역시 국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성장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 기준 연평균 수익률은 12에서 14% 수준이다.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기술 혁신이 반복될수록 지수 자체가 성장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젊은 투자자와 연금 계좌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변동성 대응 자산으로는 국내 국채와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가 있다. 수익률은 낮지만 자산을 지키는 역할이 분명하다.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손실을 완충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글로벌 배당 ETF도 안정자산으로 분류된다.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은퇴 준비와 연금 투자에 적합한 이유다. 전문가들이 ETF 투자의 핵심으로 꼽는 요소는 자동 리밸런싱이다. ETF는 단순히 여러 종목을 묶은 상품이 아니다. 실적이 나빠진 기업의 비중은 줄고 성장하는 기업의 비중은 늘어나는 구조다. 투자자의 감정 개입이 최소화된다. 기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분산 투자의 의미도 분명하다. 수익률을 낮추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한 번의 큰 손실로 시장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ETF는 이 탈락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작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자는 별다른 판단 없이 기업 성장과 산업 확장을 그대로 자산에 반영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ETF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정보 격차 때문이다. 개인은 내부 정보도 없고 실시간 분석에서도 기간에 불리하다. ETF는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다. 특정 기업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결국 성장하는 시장과 산업 전체를 보유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결국 ETF 투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단이 아니다. 자산을 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선택이다.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ETF에 투자하고 시간이 쌓이면서 복리로 자산이 성장한다. 연 7%와 연 12%의 차이는 단기간에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나면 자산 규모 자체를 바꾸는 차이다. ETF는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을 지키면서 키워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같은 수요 공급 프레임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을 둘러싼 관찰 중 하나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량 감소는 수요 둔화 신호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매도 물량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 공급도 축소되는 흐름이 겹치면 가격은 단기적으로 횡보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의 특징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가 먼저 말라붙는다로 요약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매수 매도를 미루고 시장은 조용하지만 긴장된 상태가 된다. 지역별로는 격차가 더 뚜렷하다. 어떤 구는 매물이 크게 줄고 어떤 구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식의 분화가 생긴다. 이 현상은 단순한 선호의 차이만이 아니라 대출 규제 정책 변화가 촉발한 갈아타기 흐름과 맞물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중저가 지역에서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생길 때 상급지의 매물이 정책 금리 대출 조건 때문에 묶이면 특정 지역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 살 사람은 늘어나는데 팔 사람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면 가격은 급격히 반응한다. 반대로 상급지로 이동이 원활해지면 병목이 풀리며 상승 압력도 완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도 결국 가격은 수요 공급이라는 명제가 예외 없이 작동한다. 이 모든 논의가 다시 자본 수익률의 문제로 돌아오는 이유는 자산 가격이 움직일 때 삶의 격차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상승장은 사회 전체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열매는 투자 규모에 비례해 돌아간다. 그래서 투자 인구를 늘리자는 구호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교육, 저비용 투자수단 접근성, 세제계좌 제도의 합리화, 투명한 시장 규칙, 그리고 투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실 가능성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문화에서는 누구도 자본시장에 오래 남기 어렵고 반대로 손실을 전제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참여는 확대된다. 결국 2026년을 바라보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지수 숫자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변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다. 외국인 수요를 좌우하는 정치제도 안정성, 기업 가치 재평가를 촉진하는 구조 개선, 금리 경로에 따른 글로벌 자금 이동,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공급 매도 성향, 변화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시장은 움직인다. 개인에게 남는 과제는 과거 가격에 흔들리기보다 수요 공급과 정책 금리의 큰 방향을 기준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작은 돈이라도 자본 수익률의 트랙에 올라타는 것이 장기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을 사회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2026년 자산시장 담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이나 금융 재테크는 2026년에도 기대해봐야 한다. 끈기와 인내를 갖고